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자배치 규칙성에서 배웠잖아. 여기서는 규칙성이라는 건 시험 보기 전에 외워야 되는 것이니까 그 문제를 풀면서 자꾸 인지를 하는데 무엇을 물어봤는지를 모르면 다 외워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무엇보다도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양자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야. 우리가 말하는 오비탈이지. 오비탈 개수 이래버리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 박스의 숫자라는 걸 의미해. 알았지? 이 박스의 숫자. 오비탈이는 이 박스의 숫자야. 그러니까 S오비탈은 무조건 한 개밖에 없는 거야. 한 개. 알겠지? 1S든 2S든 박스가 한 개고, P오비탈은 무조건 3개가 있게 되지. 한 개는 0이고 3개는 가운데가 0이야. 뭐 5개도 가운데가 0이고. 그럼 좌측은 음의 정수, 우측은 양의 정수를 갖는 뭐를 가져? 자기양자수를 갖는 거지. 그래서 이 박스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주양자수, 그 다음에 방위양자수라고 하는 부양자수,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S오비탈은 주양자수는 1부터 뭐 무한대까지 존재하는데 얘는 무조건 0이고 얘는 무조건 0이야. 알겠어? S오비탈은 주양자수가 0이잖아. 그 다음에 얘 또한 N 다음에 이건 정석이야. 근데 얘가 누구부터야? 2부터야. 2부터. 왜? 주양자수 1에는 없거든. 그 다음 요 뒤에 숫자가 나오겠지? 뭐뭐 뜨겠어? 여기는 마이너스 1 또는 0 또는 1이 들어가게 된다. 알았니? 무슨 말인지? 이게 P오비탈의 주소라는 것만 명심하자. 그래서 전자가 채워준 오비탈이냐 아니면 전자가 다 채워진 오비탈이냐를 묻는 말을 조심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다. 6번 탄소는 우리가 보통 기호로 표현하길 1s 둘, 2s 둘, 2p 둘이라고 표현해. 그때 박스 오비탈을 우리가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 우리는 이거 여기서 알아야 될 정보. 일단 원자과 전자수란 몇을 의미한다? 가장 바깥쪽 K의 둘이고 L의 넷이라는. 그래서 요거 2S의 둘, 2P의 둘이라고 하는 요 숫자를 원자과 전자수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를 4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갔죠? 최각에 존재하는 전자수. 그 다음 홀전자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오비탈 속에 혼자 있는 전자수. 그러니까 이거의 개수가 봐봐 몇 개 있느냐? 2개 있잖아 지금 저기가. 그치? 그래서 얘는 2개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인지하고 나서 어찌 보면 이게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 되거든.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의 숫자 그러면 그냥 전자가 들어간 오비탈을 모두 칭하는 거야. 4개. 박스. 이해 갔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박스가 몇 개 있고 2개 있고 이런 박스가 몇 개 있어? 2개 있으니까 여기 더한 거라고. 더한 거. 총 4개. 다음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 수 1해버리면 이거는 요거만 칭하잖아. 맞지? 그래서 2개 이렇게. 다음에 이거는 지금 현재 오비탈에 대한 얘기만 물어봤는데
모든 전자 주양자수 합은 얼마일까? 모든 전자의 주양자수 합. 1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냐 이거지. 2개 있어. 근데 주양자수가 다 1이지. 그러니까 N은 1인 전자가, 알겠어? N은 1인 전자의 숫자가 2개고 N은 2인 전자가 4개이므로 결국은 얘들은 1, 얘들은 2니까 모든 합 얼마가 나와? 10이라고 부르는 게 정답이야. 알았지? 전자의 주양자수 합이야. 그럼 모든 전자의 부양자수 합은 얼마일까? 일단 저 1S의 둘은 0이야. 알지? 부양자수가 0이니까 쟤는 셀 필요가 없어. 그러면 2S의 0, 2S도 0이니까 봐라. 얘와 얘, 이 안에 들어있는 전자들은 모두 L 값이 모두 0이네. S 오비탈이니까. 그럼 어디에 있는 애만 따진다? 얘만 따지는 거야. EP에 들어있는 오비탈. 여기 이렇게 들었지? 그러니까 결국 얘는 얼마고? 1이고 얘도 1이잖아. 그러므로 2가 정답이야. 이해가니? 부양자수와 만약에 자기 양자수 합은 얼마일까? 이러면 이 위치에 따라 달라져. 지금은 합은 얼마겠냐? 얘들이 어차피 다 0이잖아. 자기 양자수가. 얘들 둘 합치면 1이지. 최대 1이야. 만약에 전자가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0이지. 합이. 그잖아.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합이 0이잖아. 그럼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1이고. 위치에 따라 달라져. 잘 안 물어보지. 그렇다면 스핀 자기 양자수 합은 얼마일까? 어차피 쌍은 0인 거 알지? 쌍은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0이면 홀전자가 몇 개 있냐? 2개 있지. 그래서 이러면 된다. 그래서 2분의 1짜리가 2개니까 얼마야? 쟤들은 1이 되는 거야. 2니까. 그럼 홀전자는 최대 3개잖아. 그러면 스핀자기 양자수 최대값은 2분의 3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해 갔어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거고, 출제자들은 이거 말고 오비탈 속에 있는 규칙성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될 거고, 이 값하고 이 값. 알았어? 요즘은 요것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m 플러스 l이 1이라는 것은 1S를 뜻하고 1, 0이니까 2라는 것은 2S를 뜻하고 3이라는 것은 2P와 3S를 뜻하고 4라는 것은 이렇게밖에 시험에 안 나와. 4S가 끝이기 때문에. 그럼 m-l이 1이라는 것은 당연히 1S겠죠. 이거 말고도 얘도 있다는 거죠. 2 빼기 1이니까. 맞죠? 그 다음 2라는 것은 2S와 3P가 있죠. 3이라는 것은요. 이거예요. 알았어요? 그 다음 4라는 것은 물론 여기 선생님 4P 없어요? 4P까지 이들이 안 배우니까 요렇게는 알고 있자. 중요한 거다. 알았어? 이게 니들 앞으로 너희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되고 정시를 보게 되면 요런 트렌드가 더 보편화될 거야. 지금은 막 올락말락한 상태거든. 알았니? 요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기율표를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죠? 주기와 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주기라는 것은요,
전자의 에너지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껍질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게 전자가 거기에 있어 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그 평균 에너지가 그 정도 되는 애들이 거기에 분포한다는 걸 표현한 거라 주기는 주양자수라고만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아까 봤듯이 6번 탄소는 1껍질엔 전자가 몇 개? 2개. 2껍질엔 전자가 4개. 그래서 주기를 너희들이 확실히 하려면 1껍질, 2껍질, 3껍질 거기까지만 정확히 알아보. 1껍질엔 전자가 2개 채워지고 2껍질은 8개 채워지고 3껍질은 원래 18개가 채워지는데 8개의 전자 이후에는 불안함이 느끼기 때문에 9개부터 17개까지는 그 다음 껍질을 막 넘어가. 알았지? 그래서 2, 8, 8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돼. 단주기형에서는. 알았어? 다시 2, 8, 8 2주기까지 전자 몇 개 채워져? 잘했어. 3주기는? 잘했어. 눈으로 욕하고 있어. 2개, 8개, 8개. 그럼 우리가 이 주기성의 특징을 가지고 뭘 찾는 줄 알아? 족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 전자가 15개 있다. 전자가. 그럼 몇 개를 빼면 최각의 전자가 되냐면 10개를 빼면 되는 거야. 2, 10, 18이잖아. 제일 채워질 수 있는 게. 그럼 15개면 10개를 빼버리면 외곽의 전자가 5개가 남지. 그럼 이게 15족이 되는 거야. 15족. 알았어? 그러면 8개짜리 원자가 있다. 전자 8개짜리. 그러면 2개만 빼야지. 10개는 못 빼니까. 그럼 걔는 최각의 전자가 6개. 고로 원자가 전자수가 6, 16족이라고 그러는 거지. 3개부터 10을 넣는다고 그랬어. 왜? 장주기형 주기율표 때문에 3족이 있어. 3족부터 12족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3개는 13족이다 라고 불러야 돼. 특히 3주기로 넘어가게 되면 11번 나트륨부터 18번 아르곤까지 존재하거든. 알았어? 그럼 11번은 10을 빼는 거니까 1족이 되는 거지. 12번은 10을 또 빼니까 2족이 되는 거고, 그럼 13번은 10을 빼니까 13족이야. 14번은 10을 빼니까 14족이고 13번부터 18번은 그냥 원자 번호가 족이야. 알았지? 그런 특징도 있고, 같은 동족끼리 특징 8 차이가 난다. 8 차이. 대부분의 원소들이 3번 리튬 그럼 8 더해봐. 바로 밑에가 11번 나트륨 8 더해봐. 19번 칼륨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8번 산소 밑에는 몇 번 있어? 그러면 16번이 있는 거야. 황. 7번 질소 밑에는 몇 번 있어? 그러면 15번 인이 있고, 내가 7번 질소 15번 인 열심히 외워놓으라고 그랬지. 7번 질소 15번 인 왜 중요했지? 걔들은 일단 홀전자수가 최대로 3개라는 거 중요했고, 유일무이라 걔들 혼자 3개가. 그 다음 걔들로부터 전자가 꽉 채워지는 오비탈이 정해져. 걔들이 최대야. 7번 질소부터 최대고 15번 인부터 최대야. 왜? 2주기면 일단 주기가 S오비탈의 숫자라고 했어. 내가 2주기니까 S오비탈이 2개 있고 박스. 그 다음 2P가 나타나잖아. P오비탈은 무조건 2P든 3P든 3개잖아. 합치면 5개. 그러니까 7번 질소부터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 5개가 되는 거야. 요거 2개 다 채워지고, 요거 목표 아니야. 2개 채워지고, 2개 채워졌어. 4개 채워졌지? 하나, 홀전자 3개. 5개부터. 그 다음에 쌍으로 채워져 들어가는 거야. 나머지 원소들이. 그럼 15번 2는 1에서 다 찾고, 2에서 다 찾고, 3에서 다 찾고, 3주기니까. 그 다음 2P에 다 찾고, 그 다음에 3P에도 다 찾는 거야. 그러면 S오비탈이 3개에다가 2P 3개, 3P 3개, 9개. 9개가 다 차 있는 거야. 알았냐? 이런 규칙성은 여러분들이 조금 규칙성을 찾고 좀 빠르게 생각을 낼 수 있으면, 물론 그건 문풀 시간에 알려주겠지만, 그러면 이쪽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고, 페이지 111쪽에 전자배치와 주기율은 선생님이 지금 말한 대로 해석하면 돼. 111쪽은. 무슨 말이냐면, 111쪽에 보호 전자껍질 모형을 막 그려놨잖아. 그게 최각 전자수, 곧 원자가 전자수를 찾는 방법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원자 번호가 전자의 숫자와 같거든. 원자 번호 자체가 2를 빼거나 가능한 숫자 10을 빼거나 18을 빼면 족을 알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알았지? 그래서 예를 들어 그거야. 15, 14번 그러면 10번을 넘어섰네? 3주기. 그죠? 2, 8, 18이니까 10에서 18 사이라는 얘기거든. 3주기에 10을 빼면 4가 남잖아. 14도.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규칙성으로. 오케이? 그런 식으로 족과 주기를 찾는데 맨 오른쪽에 18족이 보일 거야. 18족. 보이지? 걔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다 같이 0이라는 사실도 명심하고. 오케이? 됐죠? 자, 같은 족 원소는요,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다고 했는데 그걸 동족 원소라고 불렀고, 통합과학 시간에 가서 배우면 1족은 알칼리 금속, 물하고 쉽게 반응해서 수소를 발생시키면 염기성을 만든다고 해갖고 알칼리 금속. 17족은 그 반대. 물에 잘 녹지는 않지만 약간 녹아서 산성을 띈다 해서 할로젠이라는 말을 써요. 할로젠 원소.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같은 동족 원소라는 건 외곽의 전자가 동일한 애들. 그래서 화학은 전자의 학문이기 때문에 외곽의 전자가 동일하면 화학적 성질 또한 동일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알겠죠? 넘깁니다. 자, 주기율이 나타나는 까닭. 최각의 전자수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그래프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걔들이 쭉 올라갔다 떨어지고 쭉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 보이죠? 그때 세로축이 뭔가 보세요. 바로 원자과 전자수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0인 애들 보이죠? 0. 쭉 0인 애들. 걔들이 18족. 주기율 때 오른쪽. 0인 애들. 맨 꼭대기 있는 애들이 17족이라는 뜻이에요. 이해 갑니까? 그것도 봐두시고. 그 다음에 원소의 분류에서 금속과 비금속을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건 사실 암기를 통해서 안다기보다는 상식선을 통해서 많이 알아요. 이건 화학계라서 되게 중요하거든. 금속원소는 주기율표 좌측에 위치해요. 또 하나, 금속원소들은요, 전자를 잘 잃어버리고 양이온이 잘 돼요. 얘들은 절대로 전자를 얻지 않아요. 알았니? 전자를 절대로 얻지 않습니다. 전자를 얻는 경우는요,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고 전자가 끌려 들어가야 되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 올 경우를,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전자를 얻지 못합니다. 잃어버리는 게 쉽죠. 그럼 왜 잃고 얻게 되느냐? 원소들이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을 볼 때 그들의 특성을 공부하고 이러기보다는요, 어차피 전자가 화학적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전자 이동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2, 10, 18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들이 최대로 안정한 전자 배치이기 때문에 걔를 따라가는 거예요. 걔를 따라갈 때 잃어버리는 게 유리한가, 얻는 게 유리한가를 따져보면 금속, 비금속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번 마그네슘은 2, 10, 18 중에 누구에 가까워요? 10번에 가깝잖아. 그럼 전자를 몇 개 잃어요? 2개를 잃게 되니까 얘들이 금속 원소인 거죠. 잃어버려서 이가 플러스가 되듯이. 그러면 20번 원소도 역시 2개를 잃고 18이 되는 게 편하잖아요. 맞죠? 이런 애들이 양전하를 띄는 애들이 거의 뭐다? 금속 원소고, 그 다음 8번 같은 애들, 17번 같은 애들. 8번은 10번이 되기 위해서, 17번은 18번이 되기 위해서 2개 내지 하나의 전자를 받아야 되잖아? 이런 애들이 비금속. 그런 애들을 봤더니 얻는 애들은 18, 그러니까 우리 주기율표상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애들이 거의 비금속이고, 좌측 끝에 위치하는 애들이 대부분 금속인데 금속이 70%예요. 우리가 아까 1족, 2족 다음에 3족이라고 안 하고 13족이라고 했죠? 그럼 나머지 2족부터 12족은 뭔가요? 그게 전이 원소라고 하는 모든 금속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주기율표상의 장주기형, 저 7주기까지 내려가는 장주기형 주기율표 내에서 2족부터 13족은 모두 금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금속이 70%다. 알았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13쪽에 한번 봅니다. 1번. 표는 새쌍원소인 리튬, 나트륨, 칼륨의 원자량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풀어보는데 의의를 갖는지만 알아두세요. 데베라이너의 세상 원소설은 모즐리라는 과학자 발견 훨씬 이전이에요. 거의 초창기. 그렇다면 그들은 양성자가 뭔지도 몰랐던 시대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질량수 순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화학적 성질 순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만 분류를 하기 시작했던 상황이라면 데베라이너 정도면 이 정도는 예측할 수 있었을 거예요. 리튬, 나트륨, 칼륨을 세 쌍으로 잡는다면 나트륨이 가운데 위치해 있잖아요. 그럼 원자량은 가운데 값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알았어요? 그래서 나트륨의 원자량을 우리가 근거한다면 데베라이너의 단순한 생각에 의하면 7하고 그 다음 39를 더하는 거죠. 얼마입니까? 46이죠? 그걸 2로 나누는 거예요. 23. 현재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이거 23입니다. 데베라이너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얘들이 같은 화학적 성질을 지녔으니까 뭔가 규칙성이 있을 거야. 원자량도 이런 규칙성을 따를 거야. 가운데 23. 실제로 나트륨 지금 질량수 23으로 따집니다. 아셨죠? 다음 2번.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까지 과학사입니다. 데베라이너, 뮤렌즈, 멘델레프, 그 다음에 모즐리라는 과학자까지. 1번. 데베라이너의 세생원소는 현대 주기율표수와 같은 주기에 속한다. 조기죠. 데베라이너는 성질이 비슷한이라고 했어요. 그럼 같은 조기죠. 주기는 껍질만 같을 뿐 성질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X. 뮤렌즈의 옥타브설은 현대 주기율표에서 주기 개념의 시초가 되었다. 맞아요. 옥타브라는 게 옥텟 규칙이거든요. 전자가 8개 이후에 변한다. 다음 세 번째, 멘델레프는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했다. 어떻습니까? 멘델레프는 질량수 순으로 배열했죠. 그래서 어떤 오류가 나왔냐면 19번 칼륨은 39인데 위에서 1번에서 보듯이 18번 아르곤은 40이거든요. 근데 아르곤은 비활성 기체거든요. 이것들이 안 맞은 거야. 성질이. 얘가 알칼리 금속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전혀 띄지 않거든요. 그러면 뭔가 예외로 우리가 넘기고 있을 때 모즐이라는 과학자가 그 예외적 규정까지 확실히 잡은 거죠. 양성자 수순이 맞다라고. 지금은 3번도 X입니다. 세 번째, 현대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한번 볼게요. 세로줄을 족, 가로줄을 죽이라고 정확한 답변입니다. 특히 우리는 죽이란 S오비탈 수. 방금 전에 배워봤으니까. 다음, 원소들을 원자량 순이 아니라 원자 번호 순이죠. 원자량 수는 누구였어요? 멘델레프였습니다. 실패작이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는 원자 번호 순입니다. 니은 틀렸고요.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가 아니라 같은 조기죠. 왜? 우리 같은 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동일하잖아. 화학은 전자의 형문입니다.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려면 같은 족. 네 번째, 우리 네 번째 문제에서 조심할 게 누구였어요? A입니다. 무조건 A 조심하세요. A는 밑에 있는 3번, 11번, 그 다음에 19번, 그 다음에 뭐 37번. 여러분 55번, 87번 이 밑에 있는 애들하고 동족 원소는 맞아요. 그런데 A만 달라요. 화학적 성질이. 그 A가 수소입니다. 알았어요? A가 비금속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알칼리 금속 1죽에서 수소는 제외됩니다. A, B, C, D의 원소들은 금속 원소다. 봐요. A를 조용히 포함시켰죠?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2번, A, B의 원소들이 이온이 될 때 전자를 잃는다. 여러분, A는 독특한 게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르지 않아요. A는 그냥 중성자도 없고, 그래서 핵의 힘이 약해서 잃기만 해요. 전자를. 그래서 수소는 유일하게 누구 전자 배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다. 하지만 이 수소도요, 뭔가 힘이 있다면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고 싶어 해요. 알았어요? 근데 워낙 핵 힘이 없기 때문에 전자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2번, 비원소들이 전자가 배치를 할 때 B가 어디에요? 전이원소라고 하죠. 이런 애들. 제가 얘기했죠. B가 속한 그 밑에 장주기형 부분은 전이원소로 딱 금속이라고 했잖아요. 금속은 전자를 모두 잃는다고 했죠. 고로 A는 비금속이지만 유일하게 양이온되는 애예요. 그래서 A, B는 2번은 어려운 얘기지만 맞는 표현입니다. 다음 3번.
D의 원소들은 당연히 음이온되기 쉽겠죠. 비금속들이니까. 우리 C 보이죠? 연두색 C. 그런 걸 양쪽성 원소라고 불러요. 양쪽성. 알겠습니까? 금속의 성질을 띠고 비금속의 성향도 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속한 애들이 대부분 보면요. 붕소, 규소 이런 애들이거든. 여러분 규소는 실리콘이라 해가지고 반도체 소재라는 건 알고 있죠. 그죠? 반도체 소재거든요. 이렇게 비금속과 금속의 성향을 교묘히 띠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4번 2의 원소들은요. 실온에서 여러분 실온 밑줄 쳐볼까요? 20도씨를 말해요.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거든요. 상온 그러면 약 25도씨를 칭하고요. 실온은 20도씨를 칭하는데 우리가 왜 18족을 자꾸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겠어요? 실온에서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은 X입니다. 자, 5번 바닥 상태. 이 말은 꼭 써주죠. 바닥 상태야. 그렇다면 A는 누구냐? 바로 2번 헬륨입니다. 2족이 아니라고요. 얘 18족입니다. 1주기는 2개 들어가는 게 최대니까. 다음에 B는 4번이겠죠. 베릴륨입니다. 고로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2개이기 때문에 2족 원소예요. 2주기, 2족이고. 왜요? 4번은 2를 빼면 되잖아요. 맞죠? 그럼 2주기라는 거 나오죠? 그 다음 C는 전자가 모두 6개입니다. 그럼 2를 빼세요. 그럼 일단 2주기. 14를. 6번 탄소예요. 이해 갔어요? 선생님 말하는 거? 다시요. 거기 D 있죠, D. D는 총 위점자의 전자수 9개예요. 그럼 2를 빼세요. 또 2를 빼요. 2를 빼고도 7개가 남았잖아. 그럼 얘는 2주기입니다. 2주기 17족. 9번 플로린이에요. 다음에 2를 보세요. 2는 총 전자가 14개입니다. 14개. 그럼 누굴 빼야죠? 10을 빼야죠. 그럼 일단 얘는 3주기입니다. 10을 빼고도 전자가 남았으니까 3주기. 14족. 14번 규소입니다. 아셨어요? 이렇게 찾아내야겠죠? 같은 주기에 속하는 애들. 그러면 여기는 현재 A는 1주기예요. 1주기 18족. 그럼 B는 2주기, C도 2주기, D도 2주기니까 B, C, D가 정답이죠. E는 3주기니까. 다음 같은 족에 속하는 거 조심하세요. A는 18족입니다. 걔는 빼놔야 돼요. 걔 2족 이러면 큰일 나요. A랑 B랑 같은 족이라는 실수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A는 18족이고요. B가 2족입니다. 그 다음에 C가 14족. 그 다음에 D가 17족. E가 14족입니다. 고로 C하고 E가 14족 동족 원소입니다. 아셨어요? 다음 금속 원소를 있는 대로 쓰세요. 우리가 금속이라고 부르면요. 최각의 전자가 2개 내지 하나. 그리고 알루미늄까지는 3개라고 치는데 그럼 B밖에 없죠. B가 외곽의 전자가 2개니까. 그런데 요 B 베릴륨도요. 양이온화가 잘 안 돼요. 너무 껍질이 작아서. 알았어요? 하지만 금속이냐 아니냐고 묻는다면 금속이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넘기셔서 여기는 숙제로 좀 하시고 자 이제 페이지 120쪽. 자 2단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기가 원래 옛날에는 킬러 쪽이었거든요. 요즘에 여기의 난이도를 좀 낮췄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보고 넘어왔던 양자수 쪽이 난이도가 생겨버렸어요. 양자수는요 분석화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자배치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규칙성을 제대로만 알아놓으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출제자가 뭐라고 바꿔서 내든 오비탈과 전자만 정확히 구별할 수 있고 출제자가 뭘 묻는지만 안다면 데이터에서 규칙성이 금방금방 찾아져요. 근데 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로직이 있어요. 로직. 문제를 푼데 순서. 이런 게 순서라고 할 수 있어요. 집에 혹시 뭐 펫 키우나 펫? 키워요? 자네 키워요? 펫 몇 마리 키워요? 2마리. 누구? 고양이. 그 다음? 고양이. 고양이만 2마리?
둘 다 이뻐요. 무게를 그렇게 나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요? 수능에서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쉬운 문제라면, 엄마하고 고양이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문제 고를래요? 수능이 원하는 문제라는 거 명심하시고. 설마 수능이 고양이를 먼저 고르라는 답을 주진 않겠죠? 그러면 수능이 정말 난이도가 커지면 엄마 아빠 중에 누굴 구하겠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막무가내 질문은 없어요. 엄마 아빠 중에 답을 명확하게 줍니다. 봤더니 아빠인 듯 아빠가 아닌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슬쩍. 그럼 당연히 엄마를 먼저 구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수능 문제라고 따졌을 때 앞에서 배웠던 양자수 쪽은요 명확하게 답이 있어요. 보시면. 근데 그 답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자기 사회성을 키웠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부모님들한테 보고 잘 배웠으면 칼을 든 남자와 선물을 든 남자 중에 누구를 선택할까요? 이런 문제에 당연히 답이 뻔하죠.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복면을 한 남자와 그냥 마스크를 벗고 서 있는 남자 누가 더 덜 위험할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내가 던졌을 때 칼 위험한 거야. 복면 저거 약간 변태스러운 거야. 뭐 이렇게 이거 말고요. 알았어요. 이거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쓰는 거지만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바 문제들을 많이 푼다는 건 그런 경험치를 획득하는 거죠. 그래서 화학은요 솔직히 말하면 내신을 풀려고 들어갈 때 경험치가 많은 친구들이 점수를 높게 받아요. 만약에 주위에 나 이쪽 단어 전혀 모르겠어.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개념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 그냥 냅두세요. 경쟁자 한 명 빠진 거예요. 알았어요? 개념 안 만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문제를 푸세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 내가 풀긴 푸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그럼 확 눈에 안 들어오지? 그런 것들의 스킬을 배워가세요. 니들이 잘 푸는 문제까지 스킬을 배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선생님이 내가 푸는 문제보다 더 빨리 푸네 그럼 배울 가치가 있어요. 비슷하다는 믿게 낫습니다. 왜? 자기가 풀어봤던 습관이 들었던 문제니까. 근데 나는 이거 풀려면 감도 안 오고 막 외워서 풀어야 되고 감이 안 오는데 저 사람이 이거 되게 빨리 푸네 그건 배워야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학을 잘하고 싶으면 개념 강의는 기본이고 이 정도 개념이면 돼요. 그런데 스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화학들이 분석하기를 해가지고 양자수,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 이런 패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패턴, 여기가 요즘에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여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럼 여기도 뭔가 주기적 성질이니까 너희들만의 푸는 이게 사실은 개념인데 내가 개념 분명히 알려줄 거고요. 로직이라는 걸 알려줄 거예요. 근데 항상 로직이라는 건 뭐를 따라가는지 아세요? 트렌드를 따라가요. 여러분 옛날에 패션에 머리에 헤어밴드 오면 이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이렇게 분홍색 밴드를 하면요 유행에 첨단을 건네 어쩌냐 이럴 때가 있었다고 너희들 엄마 때 알겠니? 근데 지금 분홍색 밴드고 가면 미친놈 소리 있잖아. 그죠? 너 왜 이래? 몸에 요즘 집에 무슨 물한 일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 분홍색 밴드를 하고 압구정이 안 나가면 유행에 뒤처진 여자였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걸 쓰고 있으면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수의 주기적 성질에서 쓰는 기본적인 스킬은 가르쳐 주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점차 문제 푸는 스킬은 변해간다.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 이렇게 오래 배웠지만 너희들이 이제 정작 2학년이 될 때쯤이면 또 바뀌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건 데이터입니다. 알았어요? 2단원하고 3단원은 절대 유행을 따라가지 않아요. 다만 문제가 진화하는 거죠. 그럼 니들 생각도 진화해야 되는 것 뿐이지 데이터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너가 15살에 7월달에 한 일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 업적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네가 막 무기를 개발했다든가 이런 것들 사건은 이순신이 12척으로 왜군을 물리쳤다 이런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기가 팩트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규칙성이 저게 뭘 말하는 거고 뭘 뜻하는 거고만 정확히 알아두고
그 다음에 출제단이나 온라인 강사들이 막 뭐 스킬이라고 막 말하는 게 있는데 그건 그 당시에만 통하는 거라는 걸 알아두고 전체 경력을 해석하지 못한다. 알아두십시오. 먼저 여러분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보려면 우리는 커다랗게 여기서 반지름이라는 걸 측정할 거야. 원자 반지름이 됐든 이온 반지름이 됐든. 자 여기서 의문이 들어. 니들이 내가 던지는 떡밥에 반지름 잴 수 있지. 원이 있으면 중심부터 거리 잴 수 있잖아. 만약에 원자의 원자 반지름을 잰다면 우리는 원자의 끝을 안다는 조건이 필요해. 맞지? 원자의 끝을 아니? 니들 S오비탈만 보더라도 진한 쪽은 90%, 그 다음 흐린 쪽은 뭐가 돼? 10%가 되겠지. 근데 10% 끝이 어딘데? 몰라. 끝이 어딘지를 몰라. 왜? 확률이니까. 그런데 반지름을 잰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럼 그 반지름을 재는데 뭔가 과학자들끼리 조건이 있었을 거야.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게 앞에 거 내용들을 끌고 뒤에까지 오는 거, 그 능력이 중요한 거야. 알았니? 먼저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얘기를 느닷없이 내보낸다. 봐라. 이 말을 느닷없이 내보내. 이 말을 느닷없이 내보내. 유효핵전화? 우리 이건 알고 있어. 핵전화가 뭐야? 핵전화는 핵이 갖고 있는 전기적 힘인데 그게 뭐에 비례해? 이거에 비례하지. 양성자가 많으면 전자를 세게 당길 거 아니야. 자, 핵은 한 점에 모여있고 전자는 흩어져 있지. 전자 하나의 전하는 마이너스 1로 잡았지. 근데 핵 전하라 하면 양성자 한 개와 전자 한 개의 관계가 아니거든. 핵은 뭉쳐있기 때문에 1번이면 플러스 1이야. 근데 3번이면 플러스 3인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핵전화라는 건 원자 번호가 크면 커야 되는 거야. 맞잖아. 9번보다 10번이 커야 되는 거야. 핵전화는 당연히. 알았어? 그런데 앞에 이게 붙는단 말이야. 이거에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 유효. 뭘까? 결국 전자 하나에 작용하는 핵의 전기력을 무언가 상쇄하는 놈이 있다는 얘기야. 그걸 방해하는 게 있다는 얘기지. 들어봐. 내가 니들 전자가 하나하나야. 전자 하나하나인데 내가 핵이야. 그러면 없었어. 너 없었어. 얘만 단둘이. 그럼 난 얘만 땡기면 돼. 그렇다면 나는 핵 전하가 예를 들어 1이라면 얘랑 얘랑 단둘이 있기 때문에 그 핵 전하 1이 모두 얘한테 작용을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핵 전하가 2로 늘어나면 전자도 2개 늘게 되지. 그러면 2라고 해서 아까 1보다는 전하가 2배로 폈어. 근데 쟤한테 전자 하나한테 작용하는 힘이 2배로 세진 건 아니라는 거야. 왜? 쟤를 당기려고 그러는데 네가 밀어 쟤를. 니들끼리는 뭐가 작용해? 청력이 작용하잖아. 내가 얘를 밀려고 하는데 너 땡기려고 하는데 네가 얘를 밀어낸다니까? 그러면 내가 이만큼의 힘을 다 못 써 얘한테. 알았어? 또 하나. 너가 옆에만 있나? 저기 가운데 느껴. 왜? 전자는 어디든 나타날 수 있잖아. 어디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제 사진을 이렇게 찍으려고 하는데 네가 훅 지나가는 거야. 누가? 에헤이.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찍으려면 또 훅 지나가. 에헤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없었으면 그냥 탁 찍으면 되는데 계속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랑 제 사이에 빈 공간이 있지만 전기장이 성인불에서 땡긴단 말이야. 서로 땡기는데 중간중간 네가 상쇄를 시켜. 가려막아서. 이런 전자와 전자 간의 방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심 핵의 전하만큼 전기력을 100% 쓸 수는 없다. 알겠니? 그래서 유효라는 말을 쓴다. 그럼 과연 중심 핵 전하와 전자 하나 전하 마이너스 1 간에 힘을 상쇄시키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같은 전자 간의 반발력도 있을 수 있어.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냐? 바로 전자의 껍질이야. 무슨 말이냐면 전자가 1껍질에 있는 애는 그나마 다행이야. 1껍질에는 전자가 2개 돌고 있잖아.
근데 걔들만 가려먹는 건 아니거든. 사실 이 껍질에 있는 전자도 핵 근처에 나타날 수 있잖아. 여러 전자들이, 그러니까 전자가 많아지면, 사람이 많아지면 사진 찍기 어려워. 그거야, 결론은. 있는데 막, 알잖아. 니네 유명한 관광지 가보면 막, 사진 찍으려고, 아줌마들, 지금 학생들도 피해줘요. 자기들도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피하고, 딱 찍으면 이제 그 다음 자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규칙을 하는데, 알죠? 아줌마, 아저씨들. 이렇게 지나가냐, 그냥. 그래서 막 이렇게 찍었는데 여기 이렇게 잘려갖고, 아저씨 배 나와있고,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면 사진 찍기가 어렵죠, 사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많다는 건 곧 원자 번호도 많아진다는 건데, 원자 번호가 커져서 핵전화가 점점 세진다 해서 유핵전화가 그거의 배급부로 막 커지진 않는다는 거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이, 전자 껍질이 많아지면 안쪽 껍질에서 전자들이 가려막을 그 확률이 높아지므로 유핵과 최외곽의 전자, 여러분 유핵전화라는 건요 전자마다 달라요. 멀리 있는 전자일수록 유핵전화가 약하고요, 가까이 있는 전자는 걔보다는 세요. 왜? 방해요소가 적으니까. 아셨어요? 그럼 멀리 있는 전자는 왜 방해요소가 크냐? 안쪽에 있는 전자들이 둘 간의 전기력을 상쇄시켜요. 가운데서 가려나와서.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유핵전화의 유효핵전화라고 하는 힘을 가장 방해하는 건 전자의 껍질입니다. 두 번째는 뭐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만 전자의 숫자도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전자끼리 반발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다 따진 게 유핵전화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심에 핵이 양전하를 띄었고 원자 번호가 커지면 양성계의 숫자도 많아지는 건 맞아. 근데 그것만큼 핵의 힘이 세지는 건 아니구나. 뭔가 방해하는 요소들도 같이 증가해서 실제 핵전화가 증가한 만큼의 힘을 낼 수는 없다. 그래서 유효 핵전화라고 얘기한다. 알겠죠? 이게 실제 값이에요. 이론 값이 아니라 이게 실제 값입니다. 그러면 우리 유효 핵전화에 대한 얘기가 거기 써 있습니다. 여러분 2번 한번 보세요. 유핵전화 다전자 원자에서는 전자가 또 다른 전자를 가린다고 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전자, 정작 핵의 힘을 받는, 물론 지금 말하는 전자는 모두 핵의 힘을 받아요. 핵의 힘을 받는데 어떤 전자와 핵과의 인력을 측정할 때 주변에 있는 전자들이 그 인력 사이를 자꾸 침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다전자 전자에서는요, 가려막기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핵전화의 100%를 낼 수가 없다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핵전화를 유효 핵전화라고 하는데, 유핵전화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나마 이렇게 조건을 붙여주면요, 이렇게 조건을 붙여주면, 예를 들어 2죽이면 2죽의 원소들은 안쪽에 껍질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가장 가려막기의 최대 방해요소인 안쪽 껍질이 똑같다는 동일 조건을 준다면, 알았니? 얘들이 원자 번호가 이렇게 커질 때, 여기서부터 쭉 커질 때, 그럼 뭐 3번부터 한 9번까지 봅시다. 쭉 커질 때, 여기에 핵전화라고 한번 볼까요? 상대값, 상대값. 보시면 이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있다고 적어보세요. 이게 과연 뭐냐? 이게 우리가 구하는 이론값 핵전화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되면 3일 거고 이 정도 가면 9일 거예요. 원자 번호가. 그럼 3번보다는 9번이 3배 센 거예요. 맞죠? 양성제가 9개, 3배 많으니까. 근데 이게 바로 유핵전화라는 거죠.
이 빨간색 그래프가 말하는 게 뭐야? 핵전화가 세게 센데 이론값처럼 3배 세지는 않더라는 얘기죠. 왜? 그만큼 전자가 같이 많아져서 가려막기 효과를 시전하기 때문에. 알았지? 그런 얘기야. 그럼 이것이 이 그래프 갖고 니들이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자, 가로축을 원자 번호라고 잡는다면 같은 주기라고 조건을 잡았어. 얘를 Z 스타라고 한다면 Z-Z 스타는 절대값 그친다면 얘는 이렇게 나온다. 무슨 말일까? 번호가 커지면 실제, 그러니까 이론값과 실제 유효값의 차는 더 커진다. 그런데 그렇게 커지더라도 값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 갭을 말하는 거야, 갭. 번호가 커지면서 같이 커진다는 이런 데이터를 니들이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 알겠죠? 자, 핵전하의 주기성이라는 표현이 뭔가 봐봐. 핵전하의 주기성이라는 건 이런 얘기네. 니네는 이렇게 알아야 돼. 첫 번째,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잖아? 그러면 유효 핵전하도 같이 커져. 저기 보이는 빨간 그래프 있지? 그런데 두 번째 같은 족도 봐봐. 이렇더라. 같은 족. 똑같아. 3번 리튬보다 11번 나트륨이 유액전화가 더 커. 근데 니들이 봐야 될 게 예외적인 거야. 예외. 이거 데이터 항문이잖아. 너네 맨 밑에 데이터 항문 봐봐. 맨 밑에 데이터. 거기 박스 안에 2, 3주기 원소의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하는 말 써있지. 조건이 딱 정해졌어. 원자과 전자라는 건 최과 껍질의 전자를 말하는 거거든. 그 원자들이 갖고 있는 전자 중에 제일 유액전하를 적게 영향을 받는 애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애들을 따져보면 일단 여러분 산소를 한번 봐봐. 산소 봤어? 산소하고 플로린 누가 더 세? 유액전하. 플로린이 더 세지. 네온은 어때? 더 세지. 자, 이제 나트륨으로 가봐. 어떻게 되냐? 뚝 떨어졌지. 네온은 10번이고 나트륨은 11번이야. 분명히 나트륨이 네온보다 양성자수가 하나 더 많아. 근데 뚝 떨어졌잖아. 왜? 껍질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최각의 전자가 네온까지는 이 껍질에 있는데 나트륨부터는 이 전자가 3껍질로 옮겨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유액전하가 확 떨어지는 거야. 이거 뭐라고 할 수 있어? 가려막기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왜? 네온은 껍질이 2개밖에 안 되는데 나트륨은 껍질이 3개나 되니까 가려막기 할 수 있는 전자들의 경우의 수가 나트륨에 가서 확 높아진 거야. 방해요소가. 근데 이 나트륨이 12번 마그네슘보다는 유액전하고 적어. 근데 이 12번 마그네슘조차도 8번 산소가 적어. 보이냐? 13번 알루미늄까지 갔는데도 8번 산소보다 적어. 보여? 야, 8번보다 13번 알루미늄은 5나 높아. 양성자수가. 그런데도 껍질이 3개가 되는 걸 극복하는 거야.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예해당돼. 알았어? 그럼 출제자가 너희들한테 질문한다면 이런 거 내겠어? 절대 안 내지. 봐라. 조건이 이래. 그리고 세로축에 이렇게 유효 핵전하라고 조건을 줘. 그러면 원소 4개지. 이 중에 3주기로도 몇 개일까?
손가락으로 딱 표현해봐. 말로 해서 틀리면 쪽팔리잖아. 저거. 다 적지 말고. 손가락 표현해봐. 살짝 몸 앞에다가 살짝. 몇 개인지. 3, 6이 원도 몇 개일까? 접어. 그게 답이야. 다시 얘기해봐. 접어. 그게 답이. 왜 그게 답인지 찾아봐.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원자번호 연속적이라고. 그럼 니네는 8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 13까지 2, 3주기 연속적인 걸 봐야 돼. 야, 출제자가 바보냐? 2주기만 그렸게? 혹은 3주기만 그렸게? 2, 3주기가 연속적이려면 누군 반드시 들어간다. 10번 네온은 반드시 들어가겠지. 그럼 10번 네온이 제일 세다는 걸 알아야 돼. 얘가 10번 네온이라고. 그럼 얘는 플로린, 얘는 산소라니까? 얘만 3주기라 그래서 나트륨 가다 뚝 떨어지잖아. 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에. 알았니? 이런 게 팩트야, 팩트. 봐라, 얘가 번호가 얘들보다 크잖아. 왜 이렇게 유효천하고 떨어질까? 껍질이 많아져. 껍질이 많아. 가려막 비구가 커서. 알았어? 오케이?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이제 원자반지를 들어갈 때. 알겠지? 유효천에 대해서는 충분히 선생님이 니들한테 얘기했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 갈 거야. 이제 원자반지를 보면서 이해를 시켜보자고. 데이터도 잘 보고 이론도 잘 보자. 그리고 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출제 범위도 한번 살펴볼게. 일단 우리가 논란이 되었던 원자반지를 한번 볼게. 전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핵으로부터 전자까지 거리를 댄다. 불가능. 그지? 그래서 과학자들끼리 머리를 꾀를 냈어.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에 원자반지름의 정의를 보잖아. 뭐라고 돼 있냐면 같은 종류의 두 원자가 이렇게 있어. 자, 이 말을 잘 봐봐. 같은 종류의 두 원자가 결합할 가능성은 금속, 금속 혹은 비금속, 비금속의 조건밖에 없다. 그잖아. 금속은 금속끼리, 비금속은 비금속끼리의 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 결합하고 있을 때 여기도 조건이 붙어. 봐라. 같은 종류, 그러니까 이렇던가, 또 하나는 이렇던가. 상단에 가면 여러분들이 화학결합이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 이건 금속결합이라고 불러. 금속과 금속이 자기 자신하고만 결합하는 특징적인.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는 공유결합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금속결합은 저런 결합밖에 없어. 금속은 자기 자신하고밖에 결합 못해. 알겠니? 근데 비금속은 충분히 다른 비금속과도 공유결합이 가능하거든. 이것들은 3단에 가서 배우는데 우리는 조건을 이렇게 잡은 거야. 그냥 하나인 원자는 그 경계면을 정확히 정할 수가 없으니까 얘들이 화학결합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더군다나 동일한 원소들끼리 화학결합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결합하고 있을 때 라고 했는데, 얘는 조건이 그냥 이걸로 끝이지만 얘는 단일 결합이라는 조건이 또 붙어. 왜? 얘들은 이중결합, 삼중결합도 존재하거든, 나중에. 단일 결합일 때라는 얘기야.
원자 핵간 거리의 조건이에요. 2분의 1.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의는 그냥 이 정의로 알아도 이제 니들은 이런 거 무시하고 머릿속으로는 원자 하나로 생각을 할 거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정확히 말하면 앞에 소리가 사실을 배우기 때문에 원자 하나의 반지름을 측정하기는 어려우니까 두 원소의 화학결합, 같은 종류 원소의 화학결합 핵광거리의 반을 그냥 원자 반지름이라고 정하자라고 하는 조건만 알아두자. 그래서 거기 보면 수소, 분자 같은 경우는 수소와 수소가 무슨 결합을 하니? 단일 공유 결합을 하는데 그 핵광거리의 반을 잡자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보통 37 피코미터, 74 피코미터가 핵광거리라면 피코미터는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거든. 그냥 핵광거리가 74인데 37로 얘들을 원자 반지름을 측정하는구나 라고만 봐두고, 금속 결합은 금속 원소가 주변에 놔두겠지. 금속은 이렇게 결합하거든. 자기 자신하고만 결합하는데 그때 핵광거리의 반, 이것을 그냥 뭐라고 얘기하자? 원자 반지름이라고 측정을 해보자 라고 조건을 잡은 거라고. 그렇다면 이제 조건은 나왔으니까 이 조건에 대한 질문은 사실 공유결합이라든가 금속결합을 배우는 경우에 살짝 언급이 한 번 더 나올 거야. 지금은 그냥 원자 반지름을 측정이 어려우니까 화학결합의 조건을 걸고 그 핵광거리의 반으로 잡았구나 라고만 보자. 자,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을 한번 볼게요. 이때는 유효액전환을 잘 이용하자. 우리 이제부터 전자구름으로 생각해보자. 전자구름. 어차피 핵광거리의 반으로 재지만 우리는 원자 하나만 놓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 자, 전자는 누구 때문에 못 도망가? 핵 때문에 못 도망가잖아. 그럼 핵의 힘이 세면 구름이 축소되겠지. 전자구름이. 핵의 힘이 세니까, 세게 생기니까. 근데 핵의 힘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 얘들이 팽창하겠지. 핵의 힘이 약하니까 전자는 도망가려고 하잖아. 그 원리 이해 갔어? 다시. 핵의 힘이 세면 주변의 전자들이 그 센 핵의 힘 때문에 좀 몰려들 거야, 안쪽으로. 당겨지니까. 핵의 힘이 약하면 좀 퍼질 거라고. 그때 반지름이 크다를 선생님은 뚱뚱하다고 표현할 거야. 뚱뚱하다. 반지름이 좀 작다는 걸 홀쭉하다고 표현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뚱땡이, 홀쭉이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 그렇다면 나는 유익전화가 세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 것 같아? 홀쭉이라고 표현할 거야. 유익전화가 약하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 거라고? 뚱뚱하다고 표현할 거야. 이해 갔냐?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해서 들어보자. 먼저 같은 주기라는 표현을 잘 봐봐. 주기율표상에서 같은 주기란 전자의 껍질수가 어떻다는 얘기야? 동일하다는 뜻이야. 동일. 전자 껍질수가 동일하다고. 이주기면 껍질이 두 개로 동일할 때 이런 뜻이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통제를 시킨 거냐면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도 가려막기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 분명히. 근데 안쪽에 있는 껍질의 전자들이 더 가려막는 효과가 크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안쪽에 있는 껍질은 핵 주위에서 가깝게 확률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같은 껍질에 있는 애는 그나마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있을 확률이 좀 떨어져.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안쪽에 높은 확률을 갖는 껍질이 동일하다는 조건이야, 이거. 그때는 누가 원자 반지름을 좌우하는 힘이냐 이거야.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숫자잖아. 그럼 뭐가 커져? 유효 핵 전하가 커지게 된다. 그럼 홀쭉이 돼, 뚱땡이.
힘이 세지면 구름을 꽂히게 된다. 원자 반대음이 줄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핵의 힘이 세지니까. 자, 무엇을 통제시킨 거야? 얘를 동일하다고 가정을 한 거라고 지금 이게. 안쪽 껍질은 동일하잖아. 그럼 걔들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는 똑같다라고 친다면 중심 원자 번호의 크기가 크다는 건 양성자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핵의 힘이 세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변 구름을 세게 당길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3번 리튬이 있어. 4번 벨륨이 있어. 중소가 있어.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잘 보자. 중심의 양성자가 플러스 3, 중심의 양성자가 플러스 4, 중심의 양성자가 플러스 5라면 우리는 안쪽의 껍질은 다 똑같을 거라는 얘기지. 안쪽의 껍질은 다 똑같을 거라는 거야. 안쪽의 껍질은 다 똑같아. 하나야. 우리는 이 바깥쪽에 있는 껍질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바깥쪽. 이 바깥쪽의 껍질을 생각하자고. 이 바깥쪽의 껍질을. 그때 안쪽에는 전자가 다 두 개씩 있잖아. 그지? 여기 하나 있는 애가 3번 리튬이잖아. 여기 두 개 있는 애가 4번 베릴륨이고 세 개 있는 애가 5번 풍소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선생님이 의식적으로 그렸지만 번호가 커짐에 따라 전체 빨간색 팩이 트고 있지. 이렇게 원자 반대음을 상상을 하자는 얘기야. 그냥. 물론 얘들의 결합을 측정하려면 얘는 금속 결합 속에서 측정해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비금속성도 약간 있기 때문에 분자 내에서 결합을 측정할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복잡한 상황을 접어두고 껍질이 같은 두 개의 껍질이라면 안쪽 노란색의 가려막기 효과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가장 바깥쪽 빨간색에 있는 전자에 작용하는 중심 핵전하는 누가 더 세냐 봤더니 얘가 더 세더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핵전하밖에 없을까? 아니야. 전자가 다전자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에 존재하는 전자의 숫자도 번호가 커지면 커져. 그럼 뭐도 커진다? 전자끼리 반발력도 커질 거라고. 근데 전자 간의 반발력도 분명히 반발력이 세지면 커진다면 애들도 반발력이 세지면 뻥뻥 커져야 돼. 그런데 그 반발력보다 이 핵전하의 당기는 힘이 더 세다는 이유를 들어보라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다 전기력이거든. 전기력은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 거리의 제곱분의 두 전하의 곱인데 사실 얘는 거의 무시돼. 거리는. 물론 전하량의 곱이 비슷하다면 이 아래 엄청난 역할을 해. 그런데 대부분은 전하량 곱으로 결정이 되거든. 그럼 이렇게 생각해볼까? 이 전자와 이 전자는 각각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그치? 둘이 곱하면 뭐 되냐? 1이야, 1. 근데 요 중심 핵은 플러스 5란 말이야. 5와 마이너스 1의 곱은 얼마지? 5야. 어때?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훨씬 세지. 그치? 봐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간의 반발력보다는 플러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5 마이너스 1의 핵간 인력이 더 세기 때문에 전자수가 늘어나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냥 중심 핵이 번호가 커지면 반지름은 자동으로 줄게 된다. 그 얘기를 밑에 121쪽에 데이터로 써놨어. 자, 리튬, 베릴륨, 붕소가 써있는 맨 밑에 걸 한번 봐봐. 걔들이 이주기 온도라는 거지. 쭉 따라가봐. 맨 끝에 몇 쪽이라고 되어 있니? 오른쪽 맨 끝에 17쪽이라고 써있지? 선생님 18쪽이 없어요. 왜 없어야 돼요? 여기서 정리했죠. 원자 반지름이란 화학결합 핵강거리의 반이라고 해요.
근데 18족은 화학 결합을 하느냐? 안 합니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예요. 18족은 제외시키고 원자 반지름을 측정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 문제에서는 절대 18족 원소는 나오지 못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알았어요.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커지는 주기율 쪽 오른쪽으로 가면서 반지름이 준다는 거예요. 바로 위로 올라가 볼까요? 그게 3주기예요. 3주기 역시 몇 쪽이 제일 뚱뚱해요? 1족이 제일 뚱뚱합니다. 맞죠? 그리고 17족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줄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마지막 맨 꼭대기가 몇 주기예요? 4주기입니다. 맞죠? 우리는 20번 칼슘까지밖에 안 배우기 때문에 칼륨, 칼슘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제일 뚱뚱하다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같은 족은 어떤지 봅시다. 여러분, 같은 족에서는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합니다.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전자 여기에 내가 어떤 말을 고려 안 했죠?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뭐도 증가합니까? 유효핵 전하도 증가합니다. 그 얘기가 왼쪽 120쪽이 있어요. 120쪽을 보면, 왼쪽 페이지 120쪽을 보면 맨 왼쪽인 리튬보다 동족인 나트륨이 유효핵 전하가 큽니다. 알았습니까? 확인. 왼쪽 팔뚝으로 가리고선 안 본다. 왼팔로 가리고선 안 본다. 왼 페이지 120쪽 120쪽 봤어? 손으로 짚어봐. 리튬 어디서 유효액전화 봤지? 유효액전화 맨 아래 유효액전화 리튬 어디에 있어? 1족에 리튬이 있지. 그지? 찾았어. 그 위가 나트륨이지. 누구 유효액전화가 커? 나트륨이 크잖아. 그럼 뭐 돼야 돼? 우리가 지금 배운 이론은 홀쭉이 돼야지. 크잖아? 아니야. 봐. 원자 번호가 커서 같은 쪽에서 유효액전화가 커졌는데 걔는 반지름을 좌지우지하는 힘이 아니라는 얘기야. 전자 껍질 수가 커져서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 이 얘기는 뭐냐? 생각해봐.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액전화도 커져. 전자의 숫자도 많아져서 전자간 반발력도 많아져. 그 둘보다 더 센 게 얘라는 거야. 전자 껍질수. 결국 여기는 전자 껍질수를 동일하게 놨기 때문에 가려막기 효과가 통제된 거야. 근데 여기는 유효액전화가 세짐에도 불구하고, 세져서 홀쭉이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안쪽 껍질의 가려막기 효과가 더 커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반지름이 커졌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요소로 니들이 봐야 될 건 전자 껍질 수예요. 전자 껍질 수가 크면 반지름이 크겠구나. 뚱뚱했구나. 먼저 알아야 되고, 그 껍질 수가 똑같다면 그 다음 유효액전화를 봐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럼 유효액전화가 클수록 반지름을 줄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족에서는 3번 리튬보다는 11번 나트륨이 반지름이 크고 19번 칼륨이 더 크더라 이런 얘기야. 알았지? 더 뚱뚱하다. 그 데이터에서도 나오잖아. 리튬보다 나트륨보다 칼륨이.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결과가 하나 보자. 생각을 해봐라. 지금 이 이론이라면 전자 껍질 수가 크면 반지름이 무조건 커야 되잖아. 그러면 2주기 원소보다는 3주기 원소가 무조건 뚱뚱해야 되는 거 맞지? 그거에 따르지 않는 애가 하나 있어. 2주기. 누군가 봐봐. 2주기 1족 봐봐. 2주기 1족이 누구 보여? 리튬 보이지? 이 리튬이 3주기 원소보다 작니? 반지름이? 아니지. 나트륨보다 작지만 마그네슘 이하 염소까지보다는 크지.
그잖아. 2죽인데도 2죽이 1죽인 리튬은 3죽이 나트륨을 제외한 다른 원소들보다 껍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3주기들이 2주기 리튬보다 작아. 예매적인 거야, 이게. 알았니? 그래서 이게 가끔 시험에 나와. 알았어? 고난의 문제로. 진짜 시험에 나와. 이거 맞추면 1등급이야. 알고 있으라고. 자, 보편적으로는 전자 껍질이 크면 뚱뚱하다 이거야. 그런데 1족은 예외야. 자, 이제 그럼 3주기로 가봐. 3주기의 1족 나트륨은, 그럼 아까 2주기의 1족 리튬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봐봐. 3주기 1족 나트륨이 4주기보다 크냐? 그건 아니야. 칼륨보다 작아. 맞지? 그건 인정해. 근데 칼슘보다 더 작아. 이해 가서? 그러면 예외로 나오는 문제는 바로 리튬 하나라는 거야. 나머지는 껍질이 크면 그냥 원자반지는 크다고 봐도 무방해. 누구만 조심해? 3번 리튬만 조심하라는 얘기야. 알았죠? 걔만 예외적이다. 자, 이제 넘겨봐. 이 두 번째 이온 반지름을 볼 거거든. 그 중에 양이온 반지름과 원자 반지름을 비교해보자. 니네 아까 양이온이 되는 애들은 금속 원소라고 했잖아. 그럼 직접 볼게. 11번 나트륨은 중심에 양성자가 11개, 그리고 안쪽에 껍질이 하나, 그 다음에 껍질이 둘, 11번이니까 여기까지 10개지. 전자 10개. 마지막에 한 개는 세 번째 껍질에 존재하게 돼 있어요. 전자가. 이걸 우리는 어떻게 쓰느냐? 안쪽 껍질이 K잖아. 이게 L이고, 이게 M이걸라. K에 2개 있고, L에 8개가 존재하고, M에 하나가 존재해서 우리는 얘를 1족이라고 부른다. 3족이 1족. 근데 얘가 에너지를 받으면 파란색 껍질의 전자가 얘가 제일 높잖아. 핵으로부터 멀기 때문에 제가 도망간다는 거야. 도망가면 얘는 뭘로 변하느냐? 중심에 양성자는 11개가 그대로인데 이렇게 됩니다. 파란색이 사라진다고, 전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알았어? 그래서 얘를 이러고 끝이야. 이래보면 전자가 10개잖아. 네온을 따라갔지? 양성자는 11개다. 얘를 우리는 뭐라고 써야 되냐?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하고 누가 더 클 것 같아? 니들이 봐도 이거 더 크잖아. 맞지? 무슨 말이야? 전자 껍질이 유효핵 전하보다 우선하다고 생각한다면 껍질이 사라지면 반지름은 주는 거 아니야, 그냥? 그지?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쓰면, 잘 봐라. 이걸 2로 넘기면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을 놓는다면 이건 1보다 크냐 작냐? 1이지. 1보다 작아. 알았어? 이게 금속 원소의 특징이야.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되기 때문에 껍질을 잃어버린다고. 이온이 되면 반지를 확 줘요. 이해가냐? 이게 금속 원소의 특징이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비금속 원소는 어떻게 될까? 음이온과
반지름을 비교해보자. 그렇다면 음이온이 될 수 있는 애는 비금속 원소거든. 우리는 얘를 찾아야 돼. 대표적으로 17번 C를 한번 찾아보자. 염소 중심에 17이 있겠지. 1껍질 2껍질 여기까지 몇 개의 전자? 10개가 있겠고 3껍질의 전자가 이런 식으로 7개가 있을 거야. 그러면 쟤는 전자를 잃으려면 더 힘들어. 하나 없는 게 편하지. 18번 아르곤이 되는 게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전자를 얻어. 그러면 이 전자가 요 껍질로 들어가면서 에너지를 잃는다고. 잃고 끌려 들어가는 거야. 얘는 전자가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쟤는 오히려 들어와.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얘는 여전히 17이잖아. 그런데 봐. 껍질이 변했냐 안 변했냐? 껍질 숫자가 안 변했어. 껍질 숫자 안 변했어. 그러면 원자 번호가 변했냐 안 변했냐? 안 변했다니까. 번호도 여기만 전자가 몇 개가 된 거야. 봐. 여기에 전자 하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17번 CL은 가장 껍질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가려막기 효과. 전자 껍질수 안 변했어. 껍질은 하나, 둘, 세 개로 여전히 세 개야. 그 다음 원자 번호, 그 다음에 영향을 준다는 유효했잖아. 원자 번호 변했냐 안 변했냐? 안 변했어. 그럼 이제 마지막에 뭐가 늘어났어? 전자의 숫자가 늘었잖아. 이때 비로소 전자간 반발력에 영향을 내는 거야. 알았니? 이미 앞서서도 전자간 반발력은 있었어. 근데 그 힘이 미약하니까 가장 중심에 힘이 안 됐던 거지. 여기서는 다른 게 거의 통제되니까 이제 전자간 반발력이 더 세져서 얘가 반점이 커지는 거라고. 원자 반점보다 비금속은 원자 반지름보다 누가? 이온 반지름이 더 큰 거예요. 음이온의 반지름이 더 큰 거예요. 그럼 결국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 값이 보다 커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알았어? 이런 식으로 비금속 원소가 만들어진다. 고로 너희들은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커지면 아 이거 비금속이구나. 주기율표 오른쪽.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 줄어드나 아 이거 금속 양이온이구나. 주기율표 왼쪽을 예측합니다. 이해 갔죠? 자 지금 이온 반지름까지 쭉 봤는데 이때 이걸 통해서 하나의 룰을 내가지고 출제자가 맨날 다루는 부분이 있어. 그게 얘야. 바로 등전자 이론이라는 이론이야. 시험 문제는 여기서 다 나온다고 보면 돼. 얘를 벗어나면 가끔 아까 우리가 배웠던 3번 리튬 있지. 그런 예외가 하나 툭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99% 다 얘한테 나와. 그럼 등전자 이론에 대한 뒷배경을 설명해 볼게. 선생님은 너희들하고의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나눌 거야. 세트 1하고 세트 2를 나눌 거야. 세트 1이 누구냐면 2주기에서 3주기 원소를 칭하는 말로 10번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르는 원자들을 칭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7번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다 이런 뜻이에요. 6개. 실제로 이온에서는 얘가 빠지고 얘가 빠져서 나와. 이온에서. 왜? 질소가 이온되기는 어렵거든. 하지만 얘들은 안정한 전자체가 된다면 얘는 전자를 3개 받고 2개 받고 하나 받고 하나 잃고 2개 잃고 3개 잃고 이렇게 된다. 이해갔지? 그러면 얘들이 이온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들은 이온이 돼버리면 하나같이 전자가 다 몇 개가 돼? 10개가 되더라. 그 등전자율입니다. 전자 10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지. 먼저요. 이 세트 1에 원자 반지는 비교를 해보자. 원자 반지를 측정할 때 제일 중요했던 게 전자 껍질이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거지. 얘가 몇 주 연소야? 얘가 몇 주이고? 그럼 얘가 짱이지, 3주기니까. 자, 이 3개가 제일 뚱뚱한 애들이에요. 자, 그럼 이 3개는 껍질이 동일하잖아. 그때는 원자 번호 어떤 애가 더 뚱뚱해? 작은 애. 핵이 약하니까.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3주기의 껍질이 제일 작은 11번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순서로 되고 그 다음엔 얘들이 들어온다고. 이 중에 제일 뚱뚱한 애는 7번 질소야. 핵이 힘이 제일 약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힌다라고 정의해.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 바로 얘. 이온 반지름이라고. 얘들은 모두 네온의 전자배치를 따라. 얘를 따른다고. 그럼 무슨 조건이 들어가냐? 껍질이 동일하다는 조건이 들어가. 얘들 모두 껍질이 동일해. 그 다음은 뭘 따져야 돼? 핵전화 따져야 돼? 유핵전화? 얘가 제일 약하지? 그 7번 질소. 산가만이 제일 뚱뚱하다고. 껍질이 동일한 상태에서 유핵전화가 제일 약하니까. 이해갔어? 그 다음 8번 산소가 그 다음 뚱뚱하고 9번 플로린 11번 나트륨 12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이 제일 작구나 이렇게 본다. 이게 등전자율입니다. 이해가서 세트 1에서 그럼 세트 2도 볼게. 얘들은 3주기에서 4주기 원소고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이 누구냐면 15번이 16번 황, 17번 염소, 19번 칼륨, 20번 85. 얘들은 다 같이 누구의 전자배치를 따라? 18번 아르곤의 전자배치를 따라준다. 이 뜻이야. 그렇다면 얘들을 원자 반지름을 비교해보자. 당연히 전자 껍질수가 우선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고 4주기 19번, 20번이 제일 뚱뚱하다고. 그 중에 더 뚱뚱한 애는 19번 칼륨이라고. 유액전화가 작으니까. 19번 칼륨이 제일 뚱뚱하고 20번 칼륨. 그 다음에는 3주기에 인, 황, 염소가 된다는 얘기. 그렇다면 이들의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 이때는 봐라. 15번 이는 이렇게 3가 마이너스로 2가 마이너스
염소는 마이너스일까? 칼륨은 플러스일까? 껍질이 동일해진다고 18번 알아보면 K에 둘, L에 8, M에 8 이렇게 3껍질로 동일해져요. 그러면 유액전화를 봐요. 번호 작은 놈이 뚱뚱하다. 15번 인삼가가 제일 뚱뚱하고 16번 항, 17번 염소, 19번 칼륨, 20번 80이 제일 홀쭉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등전자의 원리다. 이해 갔어? 결론. 우리가 원자 반지름이든 이온 반지름이든 이들을 비교할 때 세 가지 힘을 비교했거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전자 껍질이라는 거야. 가려막기 효과. 걔가 제일 우선해. 그 가려막기 효과는 10번 네온보다 11번 나트륨을 핵전을 뚝 떨어뜨리는 효과를 냅니다. 분명히 10번보다 11번 핵전화가 센데 껍질이 3주기로 확 넘어가면서 핵전화가 뚝 떨어졌잖아. 그거 봤지? 가려먹기 효과가 최고야. 전자 껍질의 숫자를 반지름 비교해서 최우선으로 쳐라. 예외는 3번 리튬. 예외는. 그 다음 껍질이 동일하다면 그 다음 원자 번호를 봐. 원자 번호는 유액전화인데 그 힘이 약할수록 뚱뚱하다. 핵을 당길 수 있는 힘이 적어지니까. 그 둘도 다 똑같다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전자간 반발력을 봐. 반발력이 전자수가 많아지면 반발력이 세지잖아? 그럼 또 이긴다. 그럼 이 모든 걸 딱 정리하는 요령. 이거는 적어서 노트에 붙여놔요. 응? 포스트잇. 여기다 쓰고 나서 적자. 푸는 로직이야, 로직. 지금까지 한 걸 딱 정리해 줄 테니까 그 순서대로 다 쓰고 적어. 입자 반지름을 어떻게 비교할 거냐? 비교 순서라고 하거든. 제일 먼저 뭐를 볼 거냐? 얘를 먼저 비교해야 된다. 전자 껍질의 숫자가 크면 당연히 가려막기 효과가 커질 효과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커진다. 알겠죠? 이런 예로 누가 있느냐? 같은 족이 있고요. 같은 족은 번호 커지면 뚱땡이잖아요. 그 다음에 양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얘는 껍질이 사라지면 반지름이 줄지 않아요. 두 번째, 전자 껍질 수가 만약에 동일하다면 유효 핵 전화를 비교한다.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것 자체가 유효 핵 전화가 커지는 거죠. 그럼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됐다. 이런 예가 껍질이 동일한 같은 주기 내에서 비교하고 조금 전에 배웠던 등전자 이론은 껍질 수가 똑같기 때문에
번호를 갖고 따지는 것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껍질하고 원자 번호가 동일하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자 간 반발력을 비교한다. 예로서 전자의 숫자가 증가하면 전자 간 반발력이 커지겠죠. 이렇게 되면 반지름이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예는 음이온화되는 애가 있다. 요거 적어놔. 이게 순서다. 우리 페이지 123쪽 가봐. 자, 1번부터 볼게. 유효핵 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치세요. 수소의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 전화. 잘 들어봐. 수소는 전자가 몇 개 있어? 하나 있지. 결국 우리가 껍질수를 얘기하는 것도 다른 전자가 가려막는 효과를 얼마나 크냐 작냐를 비교하는 거잖아. 근데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전자 간 반발력도 없지, 가려막기 효과도 없지. 결국 수소는 자신의 핵전화가 그냥 유효핵전화야. 그치? 다른 방해 요소 하나도 없으니까. 고로 1번은 정답이야. 알았지? 결국 다른 전자의 방해 때문에 우리가 반지름이 커지고 주는 거거든. 두 번째, 플루린의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는 당연히 9보다는 작아야죠. 원자 번호가 9번인데 그 플러스 9보다는 작습니다. 다음 X에서 3번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은 염소가 나트륨보다 크다. 같은 주기잖아요. 그죠? 11번도 10번 이후고요. 17번 염소도 10번 이후이기 때문에 다 3주기입니다. 정답입니다. 껍질이 동일하잖아요. 네 번째,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는 리튬이 나트륨보다 작습니다. 같은 동족에서는 8번 차이잖아요. 번호가 큰 놈이 셉니다. 특별한 게 2, 3주기 연속될 때 그때만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는 같은 주기든 족이든 번호가 크면 유효핵전화 큽니다. 두 번째, 리튬과 베릴륨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이에 대한, 이 보이죠? 베릴륨의 최각전자입니다. 이에 대한 가려막기 효과는요, 같은 껍질에 있는 C보단 안쪽 껍질에 있는 D가 더 큽니다. 걔가 거기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더 맞습니다. 두 번째, A가 느끼는 유효핵 전화는 B보다는 큽니다. 가깝거든요. B가 느끼는 유효핵 전화는 E보다는 크다. 자, B하고 E를 보니 껍질이 이 껍질로 동일하죠. 근데 핵 전화는 누가 더 커요? 베릴륨이 더 크지요. 고로 B가 작습니다. 알겠어요? 스님, 오른쪽에 있는 E는 C도 있고 D도 있고 전자수 걔들의 반발력을 무시한다고 했죠. 걔들보다 핵전화 힘이 더 크다고. 알았지? 이 A, B, C, D 간의 어떤 전자 간 반발력은 음이온일 때만 필요해요. 음이온일 때만. 지금은 유핵전화다. 4번 C와 E가 느끼는 유핵전화는 같은 껍질에 있으면 같다라고 취급을 합니다. 알았죠?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표 보고 대답합시다. 우리 표 보고, 표 작성한 거 보이죠? 다음은 몇 가지 원자 또는 이온의 반지름을 비교한 것입니다. 주된 요인을 각각 쓰라겠어요. 첫 번째, 리튬하고 플루린, 전자 껍질수를 먼저 봅니다. 동일합니다. 2주기 원소예요. 근데 리튬이 큰 이유는 유효핵전화. 유효핵전화가 어떻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가 답이에요. 그래서 바로 1번은 유효핵전화가 정답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두 번째 이유겠죠, 그만. 그 다음 두 번째, 나트륨과 나트륨 플러스 이온은 나트륨이 크다겠죠. 양이온화되면 껍질이 사라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 건 전자 껍질수입니다. 주요 원인이. 껍질수가 바로 이 반지름의 결과를 낸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플로린과 플로린 마이너스는 플로린 마이너스가 크다고 그랬죠. 껍질 동일하죠. 원자번호 동일하죠. 이거는 전자수입니다. 전자수가 더 커짐으로 반발력이 세진 거죠. 이해 갔어요? 자, 이제 네 번째, 이주기 원소를 쭉 봅니다. 여러분, 얘들 이주기 원소라겠죠. 그러면 전자 껍질수는 영향을 못 받죠. 원자 번호가 A, B, C, D 중에 원소 A, B, C, D 누가 제일 작아요? A가 제일 작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반지름이 제일 크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D가 반지름이 제일 작죠. 원자 반지름이. 걔가 번호 제일 큰 애예요. 이해 갔죠? 자, 우리가 이제 이온 반지름을 통해서 뭘 보느냐? A를 보고 B를 보니 이온 반지름이 적죠. 이거 금속 원소라는 얘기예요. 양이온. 껍질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런데 C와 D는 어때요? 커지죠? 이온 반지름. 이거 비금속 원소라는 얘기예요. 음이온. 아셨습니까? 1번 금속 원소를 있는 대로 고르세요. A, B가 정답이고요.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는 누굽니까? CD라고 잡으셔야 돼요. CD. 원자 번호가 가장 큰 원소는 D입니다. 반지름이 제일 작아요. D의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큰 요인은 뭐라고요? 위에서 배웠죠. 전자수예요. 음이온이 되는 건 껍질도 아니고 유액전화도 아니고 전자수입니다. 아셨어요? 자, 다섯 번째. 리튬하고 플로린의 성질을 비교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억의 금속성은 뭔 뜻이냐? 금속의 반응성을 줄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놈이 금속의 성질을 가장 크냐? 리튬이 크죠. 금속이니까 당연히. 이걸 정확히 표현하면 전자를 잃어버리는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속성이라는 건 금속 원소들이 대부분 전자를 잃고 양면되잖아요. 리튬이 큽니다. 그럼 반대로 비금속성은 플로린이 커요. 또 알겠죠? 기억은 맞고 원자 반지는 당연히 리튬이 크겠죠? 껍질이 똑같을 때 번호가 작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 번호가 큰 플로린이 큽니다. 같은 주기에서. 이온 반지름 당연히 플로린 1가 마이너스가 커요. 왜? 리튬 플러스는 누구 따라가요? 헬륨 따라간단 말이에요. 껍질 하나. 2번 헬륨을 따라가고 플로린은요 10번 네온을 따라가니까 껍질이 두 개죠. 부동호가 반대로.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풀었던 주기성이죠. 그쪽 문제만 조금 푸시고 다음 주는 휴강을 하고요. 그 다음 주 이온화 에너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